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면 야근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건 기계의 속도를 높여 생산량을 늘리건 추가 투자를 통해 작업수단과 투입되는 연수를 늘리건 생산된 상품은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니 잉여가치율로 설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면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요. 하지만 공급이 수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면 상품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그렇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다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품 내 존재하는 가치의 분할률은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특정한 상품의 수요 역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중전화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변동할 수 있죠. 앞에서 공중전화기를 언급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공중전화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래요. 수단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 시대에서는 공중전화기는 그다지 필요한 그래요. 수단은 아니죠. 통신 수단은 아니죠. 즉 일정 기간 내 특정 상품의 수요는 교환 메커니즘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지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용성이 아무리 큰 새로운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요량은 이미 주어져 있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산되면 판매되니 수요가 무한한 것처럼 주관적 관념을 형성할 뿐인데 이를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생산되면 무조건 팔릴 경우에는 어떤가요? 수요가 무한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면 주어져 있더라. 일정 기간.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의 경우 상품 가격의 하락은 생산된 상품에 간직된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주어진 값이니 인건비와 이윤을 분할하는 가치 분할률을 변동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상품에서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주어진 값이죠. 판매되게 되면 그래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빼야 되는 거죠. 주어진 값은. 그래야지 그래요. 기업과 같은 자본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인건비와 이윤은 이제 이윤을 분할하는 가치 분할률은 시장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만일 가치 분할률이 변동하지 않으면 인건비와 이윤의 크기가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분할률 역시 주어진 값이라면 어떤가요? 인건비와 이윤의 크기가 변동하겠죠. 따라서 첨가되는 가치에 가치 분할률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사실은 첨가 가치 규모가 큰 자본일수록 첨가 가치율이 적용을 받게 되어 인건비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잉여 가치율은 사회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설명할 수 없으며 적자나는 자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오로지 노동만이 가치고 그렇게 생각해서 분석하다 보면 분석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는 노동 수출량이 상품의 전체 가치를 형성한다는 잘못된 규정으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잉여 가치율은 틀린 것입니다. 잉여 가치율 이런 단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잉여 가치율에 바탕한 견해는 다 틀린 것이다.
또 그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나온 견해 정책 같은 거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틀린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부분주의 한계와 마르크스의 주관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각주가 있죠. 마르크스는 기업 소유자의 대표적인 활동인 위험을 감수한 투자 활동은 가치를 형성하는 활동에 포함하지 않았고 투자 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로지 노동만이 가치를 형성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관적이고 틀린 견해이다. 그래요. 노동은 인간의 활동 중 하나죠. 투자에는 위험이 있고 그래요. 투자로 생긴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 소유자의 직업이 되고 또 기업 소유자의 소득을 얻게 하는 삶의 터전이 되죠. 그래요. 또 기업은 어떤가요? 근로자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소득을 얻게 하는 또한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는 어떤가요? 기업이나 기업 소유자,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얻어서 유지되는 거죠. 정부의 유지 근거가 되겠죠. 그래 그만큼 그 투자 활동은 중요한 것이에요. 당연히 투자 활동은 가치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겠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무시하고 견해를 만들어서 그 견해에 입각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삶의 터전, 또 정부의 세금의 원천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붕괴되겠죠. 현 시대 전 세계 사회는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죠.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국가가 붕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 지적 개념이 발전하여 교환 메커니즘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일정 기간의 수요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겠지만 아는 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은 구매력을 지닌 사람, 즉 수요자가 특정한 대상을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는 실제 양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산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는 일정 기간 내 수요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례는 살펴볼 수 있지 않 보겠습니다. 이날 오펙 대표들은 4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1년에 2차례 열리는 정례회의는 아니었지만 원유 가격 안정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 그래요. 회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생산량을 감축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루 3,324만 배럴인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펙은 11월 정례회의에서 회원별 생산량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생산량표가 정해지면 오펙은 비회원 산유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오펙 회원국들이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했다면서 하루 생산량이 3,250만에서 3,300만 배럴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펙이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2014년 6월 가격 폭락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앞에서 구체적인 교환 메커니즘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했죠. 구체적인 교환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있다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생산량을 정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 500 회원국들을 모여서 그래요.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가치 분할은 네 가지로 분리하여 고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여하는 작업수단에 투입되는 가치와 인간의 활동에 투입되는 자본인 인건비 가치를 전체 속에서 분할하여 고찰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의 가치적 구성 비율이라고 규정짓겠습니다. 자본의 가치적 생성 비율이 더 좋은 말이죠. 자본이 생성 유지되는데 꼭 필수적인 게 있죠. 작업수단에 반드시 투입해야 되고, 인간의 활동에도 투입돼야 되죠. 근로자가 있건 없건. 기업 소유자도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래요. 1인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유자가 모든 활동을 제공하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소득을 얻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 비율과 가치적 구성 비율로 분리됩니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 비율은 작업 수단의 수당에 필요한 인원수를 가리키고, 자본의 가치적 구성 비율은 작업 수단 투입 비용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가리킵니다. 그래요. 자본의 가치적 구성 비율은 자본의 가치적 생성 비율은 인건비의 생산에 투여된 자본을 나눈 값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비율은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따라 다르죠. 인건비에다가 작업수단 투입 비용을 나눌 수도 있고, 인건비에다가 작업수단 투입된 비용과 인건비를 합해서 나눌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요. 120만 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모되는 작업수단의 가치가 80만 원과 인건비 20만 원을 필요로 한다면, 80만 원 이고 인건비가 20만 원이라면 자본의 가치적 구성 비율은 20만 원 분의 100만 원, 즉은 5분의 1, 즉 20%가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죠. 이 비율은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산업 자본의 경우 문명이 발전할수록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원료비 비중 확대로 자본의 가치적 구성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어떤가요? 하여튼 뭐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전체 인건비는 감소하고 작업 도구에 대한 투입 비용도 감소하겠죠. 그래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똑같은 생산성을 가진 작업 도구라면 싸야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수단에 대한 투입 비용이 높아진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투입되는 비용이 똑같더라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 작업 수단에 대한 투입 비용이 커지는 거죠. 원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윤율이 낮아질 수가 있죠. 원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니까. 가치 분할은 네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여하는 작업수단의 가치와 인건비의 가치를 선제 속에서 분할하여 고찰할 수 있는데, 이를 자본의 가치적 생성 비율이라고 규정짓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죠. 자본은 이거 똑같죠. 뭔가 잘못됐죠. 가치적 구성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지우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내 작업수단 이외에 첨가된 활동 가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활동 지출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가치 분할 비율을 활동 지출 평가율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이윤을 합한 값에 상품의 전체 가치를 나누면 되는데, 위 경우를 분석하면 40만원 분의 120만원은 3분의 1, 즉 33.33%가 됩니다. 그래요. 인건비와 이윤을 비교하는 거죠. 보통 유용성이 큰 상품이 서로 출시되면 이 값이 커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활동이 차지하는 부분을 평가한다. 어느 정도 가치를 형성했는지 본다. 이거죠. 첨가되는 가치 안에서 분할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첨가 가치 분할률이라고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윤과 인건비를 합한 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요. 위사례에서 첨가 가치 분할률은 40만 원 분의 20만 원 곱하기 100%, 2분의 1, 즉 50%가 됩니다. 새로 생성된 가치 중에 차지하는 몫을 보는 거예요. 위 가정에 따르면 인건비는 50%가 되는 거죠. 보통 일정 기간 얻은 이윤을 일정 기간 투하된 자본으로 나눈 값을 통상적으로 이윤율이라고 하는데, 이윤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율은 일정 기간 얻은 이익에다가 일정 기간 투입된 자본을 나누면 구할 수 있는 거죠.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네 가지 가치의 분할률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활동 지출 가격과 관련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 첨가 가치 분할률이 포착됩니다. 위 사례에서 첨가 가치 분할률은 2분의 1이고 50%입니다. 그래요. 첨가 가치 분할률. 인건비는 동일하고 직원 수가 10명이면 인건비가 20만원이므로 1인당 평균 임금은 2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인건비가 20만원으로 결정되면 첨가가치 2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 자본이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판매된 상품의 가치만 변화하여 140만원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첨가가치는 60만원이 되는데, 첨가가치 분할률이 변동하지 않았다면 인건비에 지불되는 가치는 30만원이 되고 1인당 평균 임금은 3원이 됩니다. 그래요. 이건 좀 이윤과 이익이 나누어진다 했죠. 이윤과 인건비가 나누어진다 했죠. 활동 지출 평가율이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죠. 6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조건은 동일한데 상품이 100만 원이 팔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첨가 가치는 20만 원이 되는데 첨가 가치 불환율에 입각하면 임금에는 10만 원이 책정되고 1인당 평균 임금은 1원이 됩니다. 그래요. 100만 원에 팔렸다. 근데 활동 지출 평가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첨가된 가치는 20만 원이니까 유니 10만 원, 인건비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 잘 없죠. 모든 기업에 동일한 첨가 가치 분할율이 적용되지 않겠으나 사회적으로 첨가 가치 분할율이 일정 정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활동 지출을 공급하더라도 기업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활동 지출 평가율을 첨가 가치 분할율로 써놨죠. 좀 곧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동일한데 투여되는 자본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지만 작업수단의 발전으로 직원 수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본의 가치적 구성 비율이 5분의 1 자본의 가치적 생성 비율이 활동 지출 평가율은 3분의 1 이윤율 5분의 1 첨가 가치 분할율 2분의 1이 적용되면 작업수단에 투여되는 가치는 160만 원이 되고 첨가된 가치는 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요. 첨가 가치 분할율이 적용이 되면 뭔가 좀 표준이 잘못됐죠. 그냥 수정하기로 하고 이게 쭉 수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율들을 적용해서 1인당 평균 이쪽 보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활동 지출의 가격을 살펴보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히 분석하고 다음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활동 지출 가격과 화폐 가격에 대한 분석을 이미 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은 이런 많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저렴한 임금비를 꼽았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74달러, 평균 임금은 180에서 190달러 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한국이 이제 손을 뗐죠. 근데 임금비가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경쟁지기를 할 수 있는 중국 824달러이나 베트남 241달러보다도 낮다. 굉장히 낮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60%가 노동집약적 업종임을 감안하면 낮은 임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2018년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임금비가 낮을 수가 있냐. 그래요. 따져볼 수 있겠죠. 개성공단 임금을 190달러로 설정하고 1달러는 1100원으로 설정할 경우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한 1달러 1100원 정도 했죠. 이걸 쓸 때나 2017년에 쓰였으니까 이 경우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20만 9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북한에서의 평균 활동 지출 가격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균 생활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임금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평균 생활 수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국민의 관점에서 20만 9천 원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국민 한 인간이 식비에 소비하는 화폐량은 최소 하루에 1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이 30일이니 최소 30만 원을 한 달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근로자의 월급은 20만 9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급여로 혼자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는 식량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20만 원 가지고는 그 당시에도 한국인들은 식량도 제대로 구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사는 이들은 나름대로 식량을 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게 많죠. 주택도 필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20만 9천 원을 임금으로 지불을 받아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생존 수단을 소비하고 삽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여러 가지 생존 수단을 소비하고 살겠죠. 따라서 그들이 한 달에 실제로 소비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20만 9천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20만 9천 원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간다고 보는 것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달러로 평가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세계화폐를 필요로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세계화폐를 북한에 제공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이 북한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계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매하려면 세계화폐를 얻어야 되는데 세계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판매를 해야 되죠.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 화폐와 세계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다른 국가의 수요자들이 북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북한의 수요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공급하는 대상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세계화폐의 적은 양으로도 북한 화폐의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적은 세계화폐량으로 북한 주민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핵심이 되는 분석에 필요한 비율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이런 비율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업의 개인 소득이나 사회 전체의 개인 소득이 증가할까요? 생산성이 증가할 때 증가하죠. 그래요. 투입되는 비용은 일정한데 비용에 대응하는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가요? 비율이 일정할 경우 이제 근로자의 목도 일정하니까 크게 변동하지 않으니까 생산 이익도 커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어떤가요? 근로자의 목도 임금도 커지지만 근로자의 개인 소득도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러한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비율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